네, 안녕하세요. 네,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설상경 선생님, 장석주 선생님, 네, 그리고 최진석 선생님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2부에서는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걸릴 때 국립한국문학관의 전시 컨텐츠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겠지만 이번이 이제 4회차 행사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젊은 문단의 작가분들과 그리고 출판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대 문단의 현재 문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제 이슈들을 국립한국문학관들이 어떻게 함께 사건으로 만들어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고전문학 연구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국의 관습 장르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고전 관습 장르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잘 전달하고 세계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근현대 문학에서 다양한 문학사적 논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이제 뭐 친일 작가들이나 아니면 월북 작가들의 문제들, 그리고 뭐 아까 오늘도 좀 주제가 나왔었던 이제 재외국민 작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앞에 나왔었던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포괄되는 이제 종합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 발표하셨던 선생님 외에 이제 2부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 선생님들 각각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최외득 시민님이시고 이제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현직 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한국 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송경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랜 이제 문학 전문 기자와 이제 문화 기자 활동을 해오신 지금 신준봉 중앙일보 논설위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이시자 지금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콩용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안웅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늘 이거 발표자 토론자분들 섭외할 때 이제 원로 선생님들부터 이제 젊은 신진 연구자 선생님들까지 다양하게 모시고 여러 의견을 들으려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 시작하기 전에요. 1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 그리고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문학관에 제언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5분 정도 돌아가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순서대로 그럼 최혜득 선생님께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관심 부족으로 이 자리에 앉을 줄 모르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뭐 마음의 준비랄까 이렇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양해 바라고요. 아까 주제 발표한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오늘 보니까 한국 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이라는 걸로 이제 오늘 포럼을 하는데 아까 최진석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 겁니다. 문학관이, 국립문학관이 제 생각에도 이 전시 공간에 조용하게 이렇게 정적인 것보다는 시끌벅적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을 두고 보자면 작가가 자기의 상품이나 그 상품이 작가의 자기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을 문학성 이런 것을 와서 내 상품으로 내놓으면 독자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라기는 좀 그렇지만 서로가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담론을 하면서 어떤 형성하는 시끌벅적한 장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학관이라는 것이 그냥 뭐 전시해 놓은 것은 문학관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왔습니다. 다른 얘기 이따가 또 들을 수 있나요? 네. 일단 그리고 그러면 돌아가면서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이제 그런 장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장이 좋을 거 이렇게 내놓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 최혜택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순서대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발표자 선생님들한테 차례를 이제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도 되나요? 그럼 그러면 아까 장석주 선생님께서 그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또 그 뒤에 최진석 선생님께서 문학은 지금의 문학은 이제 국경이 없다, 경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볼 적에 제 생각은 한국의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한 것은 당연히 이제 한국 문학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발표한 작품이 한국 문학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저는 아울러서 외국 작가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 문학 그것도 한국 문학의 어떤 연관성을 지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송병동 선생님께서 이어서 일부 발표에서 들으셨던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그리고 또 이제 문학관에 재원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작가의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천양희 관장님과 여기 한국문학관, 한국문학관 잘 건립해주기 위해서 좀 쉽지 않은 과정인데도 끝까지 잘 좀 버텨주시고 잘 진행해주신 관장님과 한국문학관에 계시는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한국작가회도 함께 이후에 좀 더 역할하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만 해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기도 이호철 문학관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곳인데 참 좋죠. 그리고 제가 올해 봤더니 이호철 선생님께서 1974년도에 문인선언 처음으로 그 군부 쿠데타 정권 그때 비상기업 선포한 정권에 맞서시다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가셔야 됐죠. 그런 까닭으로 지금 아마 이호철 선생님 묘소가 광주 5.18 묘소에 함께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그 5.18 기념재단에서 9월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5.18 유공자로 이호철 선생님을 선정했더라고요. 지금이 그 9월인데 참 뜻깊은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문학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주셨던 이호철 선생님과 같은 저희 선배 문학인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그걸 계승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 어떤 한국 문학의 역사를 잘 이어가는 그런 한국 문학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성경 선생님께서 정말 오랜 연구를 통해서 소중한 말씀
저도 처음 듣게 되는 뭐 이런 관점과 역사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축적되어 나가는 한국 문학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석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아스포라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한국 문학에서 저희가 원치 않게 여러 근대 제국주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 역시 굉장한 어떤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상과 뭐 이주 이런 걸 원치 않게 겪게 됐는데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어떤 시각과 글들, 이야기들은 한국 문학의 오히려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참에 장석주 선생님 말씀 받아서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의 한국의 민족사, 아픈 민족사일 수도 있고 근현대사일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뭘 위해서 더 외로운 자리에서 한국인의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보기 위해서 고투해온 이런 디아스포라 문학인들과 관련된 한국 문학 디아스포라관 이런 정도를 저희가 좀 공간을 할애하고 지금 시작부터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빈 공간 하나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 한국 문학사나 역사 자체도 마찬가지죠. 사회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근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원치 않는 분단 안으로 아직도 갈등과 여러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군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직 진상규명 중이지만 외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끔찍한 일을 우리는 다시 겪어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실제적인 아픔과 위험을 과 함께 그런 역사적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 문학 전체도 사실은 잘 종합적, 통합적 어떤 역사를 가지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한국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빈 공간 정도가 어떤 식으로 상징돼서 되면 좋겠다. 마침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그 후에 여러 K 문화의 자기 역할 때문에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한국을 알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들에게 한국 문학관에 왔을 때 아직도 좀 아픈 역사긴 하지만 그런 걸 기억해 볼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으로서의 공간 이런 것들을 더 나가는 게 한국 문학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직도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아프지만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미국 뉴욕에 왔을 때 9.11 테러로 무너졌던 세계 무역센터 그걸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얼 추모관 가봤는데 거기 그때 그대로 그 상흔을 좀 보존해 놓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용과 깊이가 좀 들어가는 어떤 문학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문학사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좀 저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까 장석주 선생님께서 지사로서의 한국 문학을 아프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거론됐던 많은 문학인 중에는 그런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제국주의 편에 서서 친일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깝지만 이런 역사를 아프게 함께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치의 게펠스 같은 그런 선전상이 의 어떤 걸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게 독일 사회에서 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좀 한국 문학관이 근대 문학관이 아프지만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피하거나 지우거나 회피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아픈 과거의 역사더라도 그런 어떤 역사적 평가나 안타까움 등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해주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그게 K 문화 강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나열식의 어떤 역사 전시관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들어가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할 것과 직시해야 될 것들과 이런 걸 또 가감 없이 한국 문학을 이제 알고자 하는 우리 미래 세대나 외국인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대만에 228 정리하겠습니다. 218 추모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블랙리스트 관이 있더라고요. 대만도 저희랑 비슷한 어떤 비상계엄을 30년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 사이에서 문화예술인들, 언론인들 등등이 탄압받고 죽어갔던 그리고 판결되고 이랬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기록관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요 근래까지도 아시듯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걸 블랙리스트로 한강 작가와 그 작품을 해서 지원 배제를 시켰던 게 너무 밝혀져 있잖아요. 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봉준호 기생충, 봉준호 그리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우리 황동혁 감독도 에미상을 받았는데 블랙리스트로 해서 검열 받고 그랬던 참 많은 우리 그리고 문학 작품과 문학인들도 끌려가거나 그리고 작품 자체를 배제당하거나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한국 문학관은 그 아프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평등, 평화, 자유, 호의 정신 등등을 지키려고 했던 한국 문학인들의 그런 고투와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잘 담는 그런 한국 문학관이 돼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짧지만 이따 토론 시간에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면 소중한 자리니까 전국의 문학관이 많아졌더라고요. 작은 한국 문학관이 모범과 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험과 깊이를 잘 담아서 전국에 산재돼서 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정말 내용과 깊이를 가진 문학관으로 그래서 전국의 문학 지도 같은 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문학관이 되면 어떤가. 그리고 미술인들은 그냥 학예사가 되더라고요. 어디 미술관, 박물관 이런데 미술 전공자들이. 근데 우리 문학인들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요. 그렇죠. 그게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문학예술사 이런 정도로 저희 전문적인 문학인들이 이제 전국에 생겨난 문학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건 정부의 요구에서 법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학예술사 이런 역할들로 우리 전문적인 문학인들이 좀 서서 그런 문학관이나 기타 이런 곳에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국 문학관에서 좀 고민을 먼저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학관의 해외 레지던시 등 최진석 선생님께서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100% 동의하고요. 근데 그런 해외 작가들만이 아니라 문인협회도 와 계시지만 저희 기관 문학예술이 단체와 문학인들이 좀 주체와 주인이 돼서 그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상주하면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이어간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인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송경동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중봉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신준봉입니다. 네. 아까 뭐 무슨 문학 전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예. 문학 취재를 좀 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초대받아서 감사하고, 토론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돼서 그걸 어떻게 다 메우려고 하시는지 걱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뭐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하신 세 분 어떤 이제 내용을 이제 잠깐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제 제 감상평은 뭐 하여튼 굉장히 구성도 좋고 세 분들이 다 이제 차별적이어서 뭐 세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문학관이 이제 오픈을 하면 어떤 이제 전시의 어떤 형태로 다 이렇게 반영을 해도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인데, 가령 뭐 설성경 선생님이 발표하신 뭐 작가론 플러스 작품론, 그래서 이제 어떤 윤동주의 세계를 깊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거는 너무 약간 좀 지엽적이고 이제 그런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아카이빙 측면에서 그런 어떤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석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제 공시적인 그 역사로서의 이제 한국 문학, 그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아마 이제 90년대쯤에 한국 문학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이문열, 이청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프랑스에 소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당시 상황을 이제 정과리 선생님이 이제 반출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반짝 프랑스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왜 그랬느냐면 어떤 개별적인 작품 소개가 아니고, 너무 길어집니까? 죄송합니다. 개별적인 작품 소개가 아니고 어떤 이제 한국 문학 전체의 이제 맥락에서 이제 한국 문학이 어떤 건가, 정체성이 뭔가, 뭐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원인으로 꼽으시던데, 장석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제 뭐 어떤 가령 이제 뭐 도전과 응전의 어떤 한국 문학사, 그래서 이제 뭐 식민 시대, 그 다음에 전후 시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시대를 관통하면서 문학이 과연 어떻게 이제 사회와 교호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제 응전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된다면, 저는 이제 뭐 한국문학관이 반드시 뭐 이게 국립인데 반드시 뭐 이렇게 국내 관람자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관람자도 당연히 이제 이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국내 이제 문학 교육에 너무 이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독자들도, 국내 청소년들이나 이제 성인 독자들도 한국문학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런 걸 잘 이렇게 뭐 아주 요령 있게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석주 선생님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공시적인 문학사를 이제 이렇게 특징 있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한다면 그런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진석 선생님의 말씀도 너무 재밌었는데, 말하자면 이건 이제 공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제 이렇게 어떤 전시를 해보자는 건데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 사건으로서의 어떤 문학, 생성으로서의 문학, 그 다음에 뭐 문학 플랫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이제 뭐 죽어있는 어떤 이제 뭐 전시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최진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방향도 충분히 여기 이제 문학관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면 그 공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학관이, 지금 현재 문화부 장관이 뭔가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제 뭐 문화 강국이라고 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콘텐츠 측면에서 이런 걸 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이제 기초 학문이랄까, 어떤 기초적인 어떤 이제 이런 토양이랄까,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돈이 충분하면
뭔가 이제 그 사람도 많이 쓰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래서 이제 최진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학 현장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지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제한된 어떤 이제 예산과 인력 내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뭐 수고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다음 관장이 누가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질문을 좀 뭔가 토론점을 지금 제시를 해도 됩니까? 시간 넘겼어요? 자연스럽게 네, 홍용희 평론가님께서 말씀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입니다. 그 세 분 발표를 다 매우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우리 관장님의 그 짜임새 있는 어떤 기획과 노력 속에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하면 한국문학을 담아내는 공간일 텐데 이거는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 장석주 선생님 말씀처럼 한국문학의 그 범위, 정체성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부딪힐 것 같습니다. 특히 화두처럼 이 디아스포라 문학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점이 굉장히 그 고민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 가령 무슨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나톨리즘 같은 분은 사실 노벨상 수상자로 문학상 수상자로 아주 제일 많이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1938년생입니다. 저도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한번 뵙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또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박미하일이라든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이창래나 차학경이라든가 돌아가셨지만 수전체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예.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면 한국문학관의 어떤 지향성하고도 좀 관계되지 않을까 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작가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한번 짤막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요. 첫째, 저는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현지어로 작품 활동을 해야지 한글로 작품을 쓰는 거는 계속 주변부 문학의 현지에서 남는 거죠. 그래서 현지어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 중심부를 충족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문학을 해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종속적인 하위 주체가 아니라 주도적인 상위 주체로서 우리 이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해나가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언급했던 작가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뜻깊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현지 문학가의 그 교섭 과정에서 그 흡수해낸 어떤 문학의 그 혼종성이나 경계성이나 이중성이라든가 또 크로스 컬처의 통문화성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문학이 한국 문학의 글로벌 한국 문학으로 나아가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걸 포괄할 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문단도 서울 중심의 문단이 아니라 탈 중심의 중심성, 다중심성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중심이 되는 미주 한인 문단도 있고 러시아 문단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는 이 디아스포라가 노마드 시대에는 자신의 큰 뜻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이 해외에 지금 한 700 몇십만 800만 정도 나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맥락에서 그 디아스포라 문학을 포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할 때
여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키워드로 저는 그 장거리 민족주의란 말을 요즘 쓰는데, 이 소위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민족을 얘기했을 때, 지금은 호모 모빌리안의 시대여서 이 한국적 정서랄까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도 동시적으로 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여러 현지의 뉴스들과 함께. 이래서 장거리 민족주의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민족을 바라보고 우리 문학의 어떤 방향도 또 문학적 어떤 그런 여러 글로벌 네트워크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우리 장석주 선생님 제안 속에서 좀 해봤습니다. 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또 미안합니다. 예. 이어서 안홍수 선생님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한국 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발표자 선생님들과 토론자 선생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한국 쪽에 조금 몰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죠. 네, 우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것에 맞는 범위 안에서의 문학관의 형태를 결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문학이라는 범위 역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문학관에서 상정하는 문학이라는 범위는 근대적으로 형성된 리터레처의 개념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에 맞는 타이포그라피 전시가 기본이 되고 그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전시들이 고민되고 기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문학관이라는 곳이 국립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또 한국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문학관인 만큼 문학의 타이포그라피에 대한 아카이빙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문학관이 다른 여러 대중들과 같이 공감하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범위, 문학 밖에 예술이라는 범위 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문학의 전통에서만 보더라도 저희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는 단순한 회화가 아닙니다. 네, 세안도를 보시면 세안도를 먼저 그림을 보고 시제를 적고 그 시제에 맞춰서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이 이제 여러 편, 13편이었나요? 네, 지금 정확하게 편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편의 시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지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의 회화로만 본다, 이렇게는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나아가 문학이라는 장르, 그 문학을 창작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문학이 문학의 영향으로만 창작이 되었나라고 본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회화에서 받은 이미지, 그리고 실제 경험, 그리고 음악에서 들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동을 만들어내면서 문학을 창작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는 지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문학이라는 것, 단순한 타이포그라피로서의 문학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 문학자들이 고민하는 방향 역시 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정도의 공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문학관과 비엔나에 있는 프로이트 박물관이 대표적인 예시일 텐데요. 괴테 문학관의 경우에는 괴테의 문학뿐만이 아니라 괴테의 세계 문학 개념이 탄생할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회화나 음악, 그리고 그랜드 투어의 경험들을 모두 함께 집약해서 관람자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프로이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의 타이포그라피를 제시하면서 이 타이포그라피가 탄생하게 된 아주 정말 텍스트 집약적인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공간에서 관람자가 받을 수 있는 경험은 다르지만 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 이 작가의 문학 안에 혹은 글 안에
어떻게 몰입하게 하느냐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점은 그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문학관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때 아까 최진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랩, 실험실로서의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전시 기획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을 나누고 어떤 방식의 접근이 관람자에게 더 큰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제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안웅선 선생님까지 네, 토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상경 선생님부터 이제 최진석 선생님까지 순서대로 보충 설명이나 이제 답변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5분 정도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상경 선생님 말씀. 저는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논리적이나 추상적이 아니라 손에 딱 잡히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한국 문학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시인 윤동주와 그의 대표 작품 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윤동주라는 시인은 한국 작가 중에 가장 한국사의 어려운 시기에 살았으면서도 가장 부끄러움이 적은 시인으로 이국 땅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작가 자신이 세계 어떤 작가에 내놓아도 그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어두운 밤에 끝내 굴복하지 않고 그런 시대를, 그런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몸으로 시로 제시하면서 이국 땅에서 숨진 비극적인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 간을 본다면 서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1000명 중에 간을 아는 사람은 10명이 안 돼요. 서시를 외우는 사람은 엄청난데 간은 윤동주가 그런 시를 썼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 10년 동안 새 저서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 헤레니즘, 히브리즘 문학의 꽃을 가지고 있고 인도 문화, 중국 문화, 그것을 한국 문화로 녹여냈습니다. 그런 원리는 일찍이 최치원 선생께서 중국에서 벼슬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는 풍류도라는 독특한 우려의 것이 있다. 유교, 불교, 도교를 다 받아들이면서 감싸서 한국적으로 만드는 아주 현묘한 도가 있어. 바로 최치원 선생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한국의 종교 철학 사상 미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윤동주 씨 간에서 입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아주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얕보면서 조선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그것은 토끼야 그랬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아니야 그랬는데 육당 선생님께서는 호랑이지 그랬습니다. 토끼냐 호랑이냐 하는 논쟁을 피는데 윤동주는 기독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대표적인 신화 그중에서도 프로메테우스라는 한 인간을 가져와서 비유를 합니다. 토끼네, 토끼야. 그런데 프로메테우스 토끼야.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이질적인 단어를 충돌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일반적인 시의 이미지 창조라면 윤동주는 토끼와 그 엄청난 신화 중에 최고의 의인인 프로메테우스를 충돌시키지 않고 안아요. 프로메테우스를 닮은 토끼. 그래 놓고 프로메테우스를 닮은 토끼와 같은 처럼을 씁니다. 프로메테우스도 아니에요. 토끼도 아니에요. 프로메테우스 토끼를 합친 것과 같은 나. 프로메테우스 토끼 같은 오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입니다. 나로 와요. 그리고 내가 토끼가 되고 프로메테우스가 되어서 거북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북을 뒤에서 받쳐주는
용왕을 갖다 놓고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가져와서 의인이 아닌 가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프로메디우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창시 개명을 시켜요. 역으로. 윤동주로 하여금 히로누마 도주로 만든 듯이 역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가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디우스 그 용왕 너는 죽어 마땅할 때 할 때 성경에서 소자를 실족시킨 자는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낫다는 이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성경을 가져와서 용왕, 가짜 프로메테우스, 사탄 너는 죽어 마땅히 해서 끝없이 침전하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나 프로메테우스 토끼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는 소자를 통해서 천국. 우리 조선은 천국으로 가고 우리 조선을 침탈한 불도적 나쁜 프로메디우스 용왕은 영원히 천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세계 공통 한국이 아니라 그건 폴란드에 대도 체코에 해당되고 피침의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침략자들을 징벌하는 2차 대전 한국 문학사상 가장 멋있게 가장 슬프게 돌아갔지만 그런 시를 쓴 것이 윤동주의 관인데 연구자들의 연구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세계적인 명작이 소개되지 않으니 한국 문학관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두고 세계인들이 와서 감동을 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 역사를 베토벤이 가져가고 최리 실려 괴테가 가져갔지만 윤동주처럼 이렇게 똑 부러지게 그 나라의 문학 창작의 정체성처럼 표현한 것은 없구나. 그래서 좀 놀리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윤동주의 상과 거의 대표시 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의를 적는 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국의 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거라고 하더라도 딱 결국이 한국의 시인이고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 관장님께서 장석주 선생님 답변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시도록 네, 한번 좋은 질문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장석주 선생님께서 네, 아까 그 뒷부분에서 다 말씀 하셨는데 뭐 마종기 시인이나 뭐 이런 이제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토론에 이어서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20세기 한국사를 거칠게 보면 한국인들의 근원적 원초적 상처와 트라우마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20세기 한국사는 피침과 외침, 그러니까 국권의 상실과 거기에서 오는 억압과 수탈, 그리고 상실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원초적 경험이 바로 그런 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의 그런 아픔을 승화시키는 문학, 그리고 노마드 문학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이 21세기 들어서 한국 문학의 국지적인 주제가 아니라 이게 세계 문학의 주제가 되어버려요. 보편화되어 버려요. 1980년경에 제가 나온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쓴 영국 그 책에 보면 그 당시 지구 인구 60억의 시대에 생긴 노마드가 대략 5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마드들, 이주 노동자나 혹은 난민이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보면 노마드라는 게 획일화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노마드로 분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자기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자기 주체적 글을 써낼 수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국경이 탈국경의 시대. 아까 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탈국경 문학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21세기의 새로운 문학의 화두로 뚫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지금은 세계 문학, 지역 문학에서 혹은 주변 문학에서 세계 문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 결과로서 저는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문학 번역원이나 혹은 한국 문학을 외국에 소개하는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외국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한강 이후 새로운 작가들을 찾고 그들을 소개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질문들이 한강 이후 누구를 주목하느냐, 한강 이후 어떤 작가를 소개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그렇게 크게 뭐 다양한 작가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그렇게 세계 문학의 주목과 관심을 끌만한 작가로 성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국 문학의 힘과 영향력을 키우는데 국립 한국문학관이 해야 될 큰 소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문학관의 그 소임이 저는 그런 작가들과 자료들의 채집, 수장, 전시를 통해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작가들을 기리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할 것인가 할 때 그 한국문학의 작가 창작 주체의 신용과 정체성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경계선에 있는 작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저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작가가 저는 북한의 홍석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희의 손자로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홍명희는 분명히 한글로 문학을 하고 있고 한글로 든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읽은 작품 유일하게 황진이란 장편 소설인데 한 25년 전쯤에 읽은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읽고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들은 바로는 모든 북한 문학이 체제 선정과 선동문학, 김일성, 우상화에 집중하는 문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설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남한의 한국 작가들, 여러 작가들이 황진이를 테마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볼 때 그 소설들을 압도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활달함과 어휘의 총량,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국 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결코 뒤지지 않은 그런 문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통일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해소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홍석중의 소설을 전시하고 그의 초상을 내걸 수 있느냐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석중 문제도 있는데 제가 언제나 늘 느끼는 작가 중에 한 명이 김사량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일제 말기에 가장
좋은 작품을 쓴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김사량이라는 작가의 빗속으로라는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이 과연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전시될 수 있을까? 네, 김석범 역시도 그렇고, 네, 특히 뭐 네. 네네네.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다양한 이제 문학인들과 또 국문학 연구자들 분들께서 쌓아 올리신 연구 성과와 그 업적들에 대해서 저희 문학관은 언제나 늘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대중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중들에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감정의 문제로서 다가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장석주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문장보국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세 명의 문인 저희가 뭐 삼재라고 부르죠. 흔히 식민지 시대 때 삼재라고 부르는 뭐 최남선, 이광수, 그 다음에 홍명희 그 세 작가가 이제 다른 면모에서 보면은 한국 이제 외국 관람객들에게 혹은 이제 대중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너무 이게 평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언제나 늘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 학예 연구진들의 성과고 노력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고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과 작가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진석 선생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하게 되면 좋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별로 덧붙일 말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사실 그 한국 문학사의 뭐 정체성, 범위 두 분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우리가 문학과 관련돼서 그냥 작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뭐 국가적인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 문학관도 국립이라는 걸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물이고 제도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무거움이라는 게 분명히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또 이제 뭐 욕심부려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아까 그 신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뭐 저 학생들한테도 뭐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학이 뭐냐 하면 뭐 한국 고전도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뭐 말로만 듣는 일리아드도 있고 오디세이아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아니면 뭐 한국에서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아주 고전들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랑은 좀 달랐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뭐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는 시집 소설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문학이라는 범주는 사실은 몇백 년 안 됐고 그 서양에서도 몇백 년 안 된 거고 우리에겐 그들의 것을 또 충격을 통해서 받아들이니만큼 더 짧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쩌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문학 어떤 시란 이런 것이고 소설이란 이런 것이지라고 대표되는 그런 문학의 어떤 정형성이라든가 혹은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이 해체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아까 아미타브 고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김초엽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인간 아닌 자들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인간 아닌 존재들 동물이든 기계든 그것들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간적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아주 인간에게는 생경하고 낯선 이런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미처 포괄할 수 없는 것들이 문학 안에 들어오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노마드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정처 없이 유랑하는 우리 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유랑하는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터러리 노마드가 아니라 라이팅 노마드,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장르든지 어떤 문학의 경계든지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 그대로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학의 장르라든가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뭐 무조건 다 널려 있다고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 담아낼 수 있는 장을,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그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 오랫동안 정전으로서의 문학, 세계 문학, 서양 문학 이런 것을 쫓아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장을 공동으로 공시적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진 후에야 제도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뭐 국립한국문학관이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논의들을 담을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 같은 것들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소프트하게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지난 정부에서는 그 장마다도 국가기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위원회 같은 걸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사실.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장을 복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장을 고민해보고 그것이 국가적인 기구로서 문학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해 줄게, 뭐 기재부라든가 뭐 믿을 수 없는 기관이죠. 그리고 뭐 교육부라든가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기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장으로서 작가와 뭐 독자들의 의견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고 이거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으로서 문학관이 어느 정도 기능할 수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역할, 이전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전시기구로서 하지 않았던 역할들을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이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학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그것만 하자. 저는 그러면 문학은 죽은 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달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장을 펼쳐가지고 그것으로부터 120%, 200%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문학이 그 이전에도 항상 해왔던,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문학이 했던 역할, 국가가 규정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역할도 있었잖아요. 그런 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때 문학은 진짜 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의 스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진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더 덧붙여서 좀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뭐 네, 최혜득 선생님 말씀. 아까 변방과 변방의 연대라 그러셨나요? 그 이제 아마 중앙에 반대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다르지만 그 변방이라는 그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문화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일본 작가들한테 들었는데 일본 문학이 너무 어려워서 독자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어떤 중앙으로 최고로 이렇게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문화가 그런데 그 중앙으로 들어오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권력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우리의 진짜 문화가 이게 얘기해야 될 그런 것이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자꾸 무시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 예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디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인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를 자꾸 저기 구분을 하는데 아마추어가 없이 프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자꾸 전문가만 이렇게 자꾸 양성화를 하려고 하고 그 전문가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문학, 이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문학을 자꾸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풍토에 볼 때는 인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요.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게 이제 가요잖아요. 가요는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그런 활성화되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왜냐하면 그걸 거칠고 투박하고 막 그 밑바닥에 소리가 나오면 자꾸 무시를 하고 거절을 하는 그 우리 문화들이 아직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문학관이라는 이 이름 관이 그냥 목적이 뭐예요? 우리 문화와 문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최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의 어떤 이런 형태도 우리가 그 바탕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게 관 안에 관 밖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 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발표자로서 문정기 관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윤동주 시인께서 이국 땅에서 순국을 한 지 꼭 80주년이 되는 추모의 해입니다. 그래서 나순인문학연구실에서 15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 서시를 쓴 그 9일 후에 쓴 간이야말로 세계의 명작이고 창작의 한 모델이 되어서 외국에서 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교과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손 인문학연구실에서 그런 시가 지금까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반전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오늘 한국문학관에서 우렁차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둘이 여러분들 앞에 간을 한번 낭송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연구원 조금 나오십시오. 시작.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하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디어스. 불쌍한 프로메디어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디어스. 이것을 윤동주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국어로 말도 못하고 제 이름도 표현 못하고 시로 못 쓰던 그 시대에 어떤 이들은 변절을 하고 어떤 이들은 피를 끊었을 때 윤동주는 졸업시로 서시 다음에 9일 후에 이 시를 썼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의 의미를 윤동주가 가장 강조했던 연구 놓으세요. 가장 강조했던 시어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망이 큰데 그 중에서 제1번으로 있었던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읽고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에게 여기서 우렁차게 퍼져나가게 다시 대체해서 낭송하겠습니다. 간을 이번에는 태극기로 바꿉니다. 자,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태극기를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태극기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태극기를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으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하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일제 불쌍한 일제. 조선의 주권을 도적질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일제 일본 제국주의 추종자들. 히로누마 도주. 토끼가 그랬어요. 한국인을 대변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덧붙여서 선생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네네, 안홍선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신앙송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한국문학관이라는 범주 안에서 고민을 시작을 할 때 제가 문학의 범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봉준호의 기생충을 한국문학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할 것이냐, 드라마 도깨비를 한국문학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할 것이냐, BTS의 노랫말을 한국문학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하는 일은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학과 관련된 강좌를 제작해서 외국의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2025년 현재 가장 저희의 큰 고민은 이런 것들을 한국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어떻게 설명해낼 것이냐. 한국 현대시도 아니고 한국 현대 소설도 아니고 한국 현대 희곡도 아닌데 이 시나리오는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학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장르의 기묘한 겹침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획하고 전시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아카이빙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립이라는 이런 아카이빙 기관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요. 국립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곳에서도 아카이빙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아카이빙, 세 개의 겹침이 있는 아카이빙 안에서 한국문학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카이빙을 진행을 할 때 이 아카이빙의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내고 타당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 반드시 한국문학관만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이런 논리들이 필요한데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상상하지 않으면 한국문학관이라는 곳이 정체성이 조금은 흐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다른 선생님들 좀 죄송하게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언제나 늘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희가 문학이라는 걸 할 때 일반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대중들이 알고 있는 문학이라는 건 중고등학교 때 교과과정에서 배웠었던 문학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문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정, 서사, 그다음에 교술 이러한 양식으로 나누어지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신비평적인 방법으로 교육받아왔던 것들에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저희가 이제 문학에 대한 상상력이 여기에 좀 갖춰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다른 한편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국립한국문학관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에게 좋은 이제 교육 문학의 장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문학관이 학교 교육 과정과 이제 연계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교과 과정이 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계속
이제 문학의 범주를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문학적 범주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그냥 선생님들, 귀한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석주 선생님한테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한테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한국 문학사 기점 문제들입니다. 오늘 장석주 선생님께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1894년부터 해서 이제 1910년, 20년, 30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문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이제 십진법의 마법에 빠져 있고 그런 십진법적인 구도로 문학사를 이제 구분하는 관점들. 한편 또 다른 한편 이제 장석주 선생님이나 이제 설성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3.1운동, 그 다음에 한국전쟁,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이제 5.18 등등으로 이제 계엄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사와 언제나 이 정치사를 연결시키는 문제들, 그 기점들로 삼아가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설성경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떻게 되면 질문일 수 있는데, 문학사와 사상사는 과연 하나인가 둘인가? 라는 질문들. 그러니까 유불선 사상이라던가, 안 그러면 아까 뭐 풍류라던가,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전달할 때 저희가 문학관에서 컨텐츠를 전달할 때 언제나 늘 우리가 정치사회학적인 문제, 사건들과 결부시켜서 이것들을 설명을 해야 하는가, 문학을. 그리고 또 이제 사상적인 문제와 결합시켜야 되는 건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문학과 문학사는 하나인가 둘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문학을 공부해오고 연구해 오신 분들이어서 문학과 문학사가 결국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계속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교과과정 교육을 받고 왔었는데, 지금 그 문학을 접하고 있는 대중들과 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문학사와 문학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문일 수 있는데, 문학사 기점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문학사의 기점을 나누는 것은 되게 그 정치사회 변동, 그리고 커다란 그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사회는 어떤 상동관계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동과 반향으로서 메아리 같은 게 이제 문학을 통해서 창조되고 표출되거든요. 이게 뭐 3.1운동이라든지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또 산업화, 5.18 이런 굵직굵직한 우리 현대사 한국인들이 겪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점으로 삼아서 그 시대의 대표작들을 정리하고 그 작품들이 어떻게 시대상을 창조적으로 표출했고, 혹은 어떻게 그 반동으로서의 문학을, 반동으로서 혹은 응전으로서의 문학을 창조했는가, 이런 것을 탐구하고 서술하는 문학사들이 가장 일반적인 흐름 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번 하나 또 조금 빠뜨린 이야기를 아까 어떤 분이 수전최 작가 얘기를 하셨죠? 어느 분이신지요? 네, 그 수전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현재 그 남부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수전최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누군가면 최재서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최재서는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한글로 된 모든 신문과 문학지들을 다 없애고 유일하게 하나의 문학지만을 살려두는데 일본어로 된 문학지가
국민문학이라는 잡지입니다. 1945년에 나오는데 이건 철저하게 천황폐하 만세, 내선 일체를 주창하는 문학. 그러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동조한 그런 문학이고, 최재선은 그것 때문에 우리 문학사에서 거의 지워진 존재 같고, 그 후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국내에 있지 못하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추상수학을 전공한 교수로 활동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어를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성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기억 혹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독일계 미국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수전체입니다. 근데 수전체가 한국 작품이, 한국의 몇몇 작품이 번역되었고, 한 30년 전쯤에 국내에 초청되어서 우연히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최재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할아버지가 최재서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일제시대 때 영국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이자 문학평론가였다. 근데 친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경험을 에서 빚어진 하나의 어떤 비극의 조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시간을 태워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장석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학은 우리 역사와의 상동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라 찾기 문학이고, 해방 이전에 그 다음에 해방이 되니까 나라 만들기 문학으로 와서, 그리고 분단이 왔습니다. 우리 문학이 좀, 특히 제가 전공은 주로 시입니다만, 우리 시사가 나름대로 그 스펙트럼이 다채로운 건 1990년대에 와서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너무도 격동적이어서 다양함을 허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지금 설성영 선생님도 윤동주의 그 시를 아마 간을 저렇게 높이 세우는 까닭도 윤동주 시 중에서 이렇게 그 저항적인, 공격적인 이런 요소가 가장 좀 눈에 띈다 이런 어떤 데에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요. 해방 이전에는 문학은 이래야 한다는 그 당위성이 너무 강조됐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와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시대적 상동성과의 변화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대답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K 리터러처라고 할 때 이 K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아까 설성경 선생님 말씀에 광통문학사라는 얘기는 제가 사실 용어는 굉장히 낯섭니다만 일종의 그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구조적 발생론 얘기할 때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국의 문학의 그 지속성, 변화성과 다른 지속성의 어떤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럼 이 점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규명이 될까? 오늘날 한류가 분명히 세계사적 사건인데 한류가 세계사적 사건이 되니까 과거에는 한국적인 것이 계속 서양 추수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적인 것을 우리의 문법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런 걸 이제 포스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서양의 시각에서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각에서 우리 것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이 K는 분명히 복잡한 K, 한국적인 거.
글로벌 K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지금 사회자가 그 얘기할 때 내가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BTS라든가 요즘 이 K-팝의 K는 우리 민요적인 거 뭐 우리 어떤 전통적인 이런 가락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 그렇다면은 서구적인 것을 추수하다가 이제는 서구적인 것에 적응하려고 하다가 적응을 넘어서 선도해 나가는 우리의 이 K가 뭘까 할 때 이 K는 우리의 것도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것을 머금고 있다는 것.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 UN 23개국이 다 들어와요. 이 전쟁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전 세계 문화가 여기 다 들어와서 그 이후로 우리의 내면화된 이 과정들, 이 K를 우리가 지역적이나 국수적으로 보지 않고 열어놓는 여기서부터 우리 K 문학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K 문화의 가능성도 있고 세계사 속에 K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최진석 선생 말씀처럼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문명사를 넘어서는 그 문학이 나는 김초엽 씨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문학이 앞으로 그런 쪽에 굉장한 그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바로 그런 것. 이래서 우리 문학이 한국 문학은 한국에서 만든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이런 K를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이런 장이 우리 이 국립도 문학관의 한 역할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아까 범위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정체성 얘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네. 범위에 대한 얘기를 그 범위의 개념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확장적, 광통학의 입장에서는 확장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최초원 선생께서 중국에 진출해서 토황소 경문이라는 멋진 문장으로 중국의 그 혼란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참여문학이 있고 또 해초 선생께서는 그 인도 5천 쪽까지 다 가서 왕오천 축국전에 기행도 쓰고 많은 한시를 썼거든요. 또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비록 국내에서만은 이지만은 조의제문을 써서 황후가 초차왕과의 그 관계를 또 얘기를 하고 또 김만중 선생 같으면 한국의 작가이지만 표청에서는 중국 대륙을 천하를 휘어잡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작가가 그만큼 진취적인 동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나아가서 한국 문학을 표현했다는 것도 우리가 범위 속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학생들하고 만나면은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서구가 중심이고 저희가 변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식문학사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오히려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식이 가지고 있는 게 변방이라는 인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제 정말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한국 문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네,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좀 발언을 길게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내부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학관이 한국 사회 현재를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1100만 명의 우리 비정규직 이웃들 이들에게 어떤 위로와 위안과 어떤 기운과 힘이 되고 자기 정체성을 이 사회에서 1100만 명의 어떤 우리 구성체 이웃들이 이 사회로부터 나는 배제되고 소외되고 탈락돼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뭐 문화 예술이 K 문화 강국을 얘기하고 300조 원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삶 속에서 문학 예술 이런 거 하나를 향해 보거나 느껴보거나 그런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것들을 못 가지고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흔히 얘기하기로 일터에 나갔다가 하루 7명씩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산재공화국이라는 미명도 있고, 잘 아시듯이 저희는 지금 한국문학 얘기하면서 우리 아픈 근현대사 속에서 이상과 이주를 원치 않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한국인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이미 또 우리 한국 사회는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주라는 이름으로든 노동 이주를 통해서든 그 사람들이 사실 저희 식탁의 밥상의 한 70%의 이건 그게 어류가 됐든 공유가 됐든 이걸 실제 생산해주고 있는 경우는 그 2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 그 중엔 이제 전문직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어떻게 느껴질까?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문학은, 저는 문학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국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대법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국영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이 갖는 사회적 역할은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정부라고까지 얘기하듯이, 말과 언어 그리고 가치관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탐구해서 다른 법전을 써나가고 있는 게 우리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국 문학의 정체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뭐 블랙리스트가 되더라도 우리 한강 작가처럼 봉준호나 뭐 박찬욱처럼 그러더라도 어떤 진지한 어떤 이야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듯이요. 그래서 좀 어려웠더라도 저희가 그냥 우리도 관 기간 이제 국립한국문학관 하나 가졌어. 그래서 잘 아카이브도 하고 아카이브 공간도 멋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뭐 이리 두고 했지만, 실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한국문학관이 어떤 공간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의지가 되고 뭐 이러는 건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고민해 주는 것, 그게 이제 한국 문학이 한국문학관이 가져야 될, 겉으로만 말로만 K문화강국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져야 될 어떤 문학예술의 힘을 저희가 잘 지켜나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까 최진석 선생님 뭐 이런 발제문에서 많은 영감도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듯한 이제 문학관 하나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럴듯한 문학인들이나 누가 오가는 곳이 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세계관이나 문학적 어떤 이 정신이 어떤 건가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열려있는 형태로, 그래서 한 공간은 아카이브 공간이더라도 한 공간은 그런 시민들과 우리 문학인들 1년 벌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평균 500만 원이죠. 평균 연봉 500만 원. 이러면서도 뭔가 지켜나가고 있는 한국 문학의 어떤 정신과 이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깊이 있는 삶의 향기 그리고 역사의 향기를 좀 전해주는 그런 굉장히 열리고 움직이는 어떤 공간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관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말씀 지금 제가 얼떨결에 이 국립, 한국, 문학관, 이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에 부임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어깨가 무겁고 이걸 할 수가 있나 이런 그 두려움이 참 컸는데 그래도 그 3년 동안 열심히 우선 수집을 했고 기증도 많이 받았고요. 전시도 했고 한국문학관이 이렇게 나가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어찌나 중요하고 어찌나 뼈에 사무치는지 정말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걸 다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국립 한국문학관이라는 것이 무게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파워풀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한 제한이 있어요. 문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갖는 것이 문학과 문학인의 어떤 기본 정신인데 이것이 관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아까 예산 얘기 우리 최진석 교수님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하나 하려면 기재부 뛰어가고 이게 제가 밖에 나가서 오늘 문학관에 출근하고 왔다 그러면 한국문학의 위대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루 종일 우리 담당 직원들과 했던 얘기는 수장고에 이 책꽂이를 2cm로 할 것인가 햇빛이 들어오는데 세균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돈을 줄일 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정말 제가 이런 어떤 국가기관 같은 것을 해본 적도 없는 저로서 오직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제가 뭐 어쩌다 보니 등단이 56년이 됐네요. 한국문학 문단에서 잔뼈가 굵은 어린 날부터 그 경험 하나로 이렇게 밀어왔는데 정말 우리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밀고 왔고요. 해외문학 관계도 지금 일일이 뭐 듣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디아스포라 문제라든가 한국문학은 지금 말하자면 한국인이 쓴 한국문학인데 뭐 친일 문제라든가 월북 문제라든가 이념 문제라든가 디아스포라 노마드 뭐 이런 거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최근에는 한국 문학이 너무 발랄해져 가지고 우리가 기존 생각했던 문학이라는 개념도 아주 본질적으로 뒤집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돛담배가 이 기선이 어디로 가는지 저조차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발랄하고 활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진짜 내가 그걸 놓쳤구나 하는 것은 아까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뭐 산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 문학이 어깨에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국 문학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녹여지고 그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만들었던 그 보람이 오늘 충분히 있습니다. 단 한 기절도 빠지지 않게 잘 기록해서 한국문학 개관 때는 가능한 한 다 좀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관장님 말씀처럼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앞으로 논의해서 좀 훌륭한 문학관을 더욱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